의병방송 신백훈방송 앵커 박희선입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는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정상화 플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애국지식인 34명이 국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호학대신의 TV만 시청하는 국민이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행사 내용을 세션별로 편집하여 올립니다. 본 영상은 유튜버에게 무상 제공하오니 널리 업로드 하시어 많은 국민이 알고 국민각성 나라를 살리게 해주시기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대한민국 정상화 플랜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개국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개발도상국에 어울리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인데 과거 5년 동안에 참 대한민국이 많이 솔직히 망가졌습니다. 네, 그건 다 인정하시죠.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땅을 친들. 그래갖고 나름대로 과거 실패는 미래의 어떤 성공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상화 플랜을 우리가 내세운 것 같아요. 그다음 우리 이제 다음에 내년 이제 3월 한 중순쯤 되면은 대한민국 정상화 액션 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액션을 빼고 그냥 이제 플랜으로 했는데 그런 것 같고요. 그러고 있어 다 느끼시겠지만은 참 이 선거라는 것이 참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은 뭔가 신념, 의지, 전망을 갖고 싸우는 참 대회전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리진 않지만은 더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찾는다면은 선거 과정에 있었던 갈등, 그 다음에 그 사이 어떤 투쟁, 이런 것도 다 깔끔하게 승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 있는 날이었죠. 2021년 11월 5일. 한번 잘 기억해 두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보이는데 호흡이 굉장히 편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쓰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다 촬영돼서 이거 확산시키기 때문에 일부러 마스크를 마련한 거니까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를 쓰니까 외모가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 계신 분들은 평준화된 무제 손해를 보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보하셔야죠. 그래서 하여튼 반은 가리고 이거 못생긴 데는 가리고 잘생긴 부분만 드러낸 그런 현재입니다. 아까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면요. 하여튼 2021년 11월 5일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롱 레이스, 그러니까 거의 42.195에 해당되는 그런 마라톤 코스에 해당되는 그런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우리가 이제 본대로 그렇게 좀 유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전당대 그 당일날 이제 후보자가 이제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영광이죠. 또 그분도 기여하셨는데 그 패자의 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자들이 전체 승전을 위해서 완팀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아마 그 시청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완팀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준비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다 경제학을 다 공부하신 분들이지만은 그 게임 시어리에 보면은 이제 동식 게임이 있고 순차 게임이 있죠. 사이멀테니스 게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위바위보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동식 게임이죠. 만약에 먼저 내면 불리하죠. 나중에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동식 게임이고. 근데 시퀀셜 게임은 이제 상대가 먼저 움직이고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움직이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예상해서 또 일종의 바둑이 되는 거죠. 바둑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시퀀셜 게임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민주당하고 그다음 국힘당에서 일정을 나름대로 합의를 했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공식 게임이 아니고 시퀀셜 게임이 됐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에서 후보를 선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형 지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행운의 여신이 오해하지 마세요. 행운의 여신이 국힘당을 향해서 미소를 지은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해를 보고 이쪽에서 후보를 결정했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사전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국힘당에서 최종 후보를 선택을 할 때 아마 저쪽에서 이미 선택된 이재명 후보를 필살,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필승할 그런 후보를 아마 선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스타트가 좋은 거죠. 내 패를 갖다 보이는 게 아니고 상대편 패를 보고 일단 우리가 패를 갖다 선택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행운의 여신이 국힘당을 향해서
통해서 미소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크게 틀린 건 아니고요. 과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 여사를 모아서요. 그야말로 우리가 정상화 플랜을 얘기하는 이런 천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덩어리가 돼야 되겠죠. 마음의 덩어리가. 그래갖고 의지로 되고 국가는 어떤 돌덩이 같은 그런 이제 결연한 어떤 투쟁력이 돼서 내년 2022년 309 고지. 우리 옛날에 뭐 백마고지 뭐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09 고지를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뭐 정권 교체를 해서 뭐 누가 내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은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이 혹시 좀 이 지구상에서 소멸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숙연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양준모 교수까지 이제 오시면은 이제 저는 사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이제 발전하시면 이제 한 20분씩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데 현재 그 양준모 교수님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시게 됐는데 지금 뭐 계약 뭐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우선이죠. 그래서 아마 좀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분을 좀 모시고 이제 발제를 듣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발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회하고 발제를 동시에 하는 게 약간 어색해서 사회 지정을 하고 나중에 한 5분 정도 제가 약간 곁들이는 그런 말씀으로 해서 발제를 대신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자꾸 10분쯤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시 10분 전이 됐는데 그러면은 뭐 한 50분에서 한 55분 정도의 이제 시간을 갖고 이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가나다 순으로 아시죠? 뭐 2보다 5가 조금 더 앞서시기 때문에 재밌는 게 5하고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정근 교수님을 모시고 뭐 한국 대한민국의 정상화 플랜에 대해서 금융 쪽으로 한번 좀 소견을 좀 들어보시죠. 학견 겸 소견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잘 관리하겠는데요. 20분을 넘지 마시고요. 본 범위 내에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거시경제하고 금융인데요. 좀 빨리 하려고 내가 요점을 PPT를 만들어왔어요. 시간 세이빙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최소 국민소득 5만 달러 선진국을 더 해야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일단 운영부의 한국 경제 파괴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5년 동안에 친노조 반시장 반기업 반노동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취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률도 추락을 하고 일자리도 파괴가 되고 분배는 더 악화되고 또 탈원전 4대강 고해체 해외 자원개발 파괴 등으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기차하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광산이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을 헐값에 매각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적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주기 하면서 재정이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부담을 넘기고 그 파괴는 이제 뭐 성장 파괴, 기업이 해외 타출을 시키고 최근에 삼성 전자 반도체 공장, SK 반도체 정도 빼고 나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전부 투자 소식은 미국이나 해외만, 중국이나 이런 데만 나옵니다. 이유가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은 1년에 리쇼링에도 한 600개, 800개가 되는데 우리는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죠. 고용 파괴. 일자리 없으니 가게가 말도 아니게 어렵습니다. 중산층 파괴, 민생 파괴. 최근에 정말 제가 가슴을 아프게 했던 뉴스는 작년 1년 동안에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가 944명이나 나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또 많은 가계부채를 진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제도권 금리에 빌리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불법 사채로 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법 사채는 연간 이자가 평균이 400%, 많게는 1000%인데 400%를 그러면 1000만 원 빌리면 이자만 4천만 원 나갑니다. 민생이 파괴되고 있다고. 재정 파괴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가 약 400조가 지금 증가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하면 490조까지 갈 건데 결국은 2022년에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돌파하고 최근 보도를 보니까 2030년 정도 되면은 2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공기관도 지금 공공기관 부채가 박근혜 대통령 때 한 345조까지 떨어졌던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에 550조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방만한 경영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 인프라, 뭐 탈원전, 4대 강국 했지, 해외 자원개발 파괴는 뭐 워낙 많이 보도된 거죠. 탈원전, 4대 강국, 4대 강국도 지금 완전히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우연히 아이들하고 같이 소양강 댐 정상에 올라갈 기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났습니다. 67년에 착공해서 73년에 완공한 건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전국 댐을 한 20여 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초등학생들도 그냥 비만 오면 수해가 나고 비 안 오면 가물어서 고생하는 그런 것들, 그런 큰 댐을 만들어서 해서 지금 오히려 전혀 그런 건 없고 오히려 4대강에 깔려있는 포도 지금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외 자원개발은 뭐 아까 마다가스카르의 니켈 광산 얘기지만 해외 뭐 호주의 구리광산 등 많은 이명박 때 했던 자원을 지금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적폐로 다 몰아가요. 굉장히 기본 인프라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이유는 친노조 반노동, 반시장 반기업, 국가 만능주의 이런 것이 그렇죠.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거의 2%로 떨어졌는데 30년 되면 1%, 심한 경우에 한국경제연구원 예측을 보니까 0%대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가 우리 통계를 한번 가져온 건데, 통계를 지금 보면 여기 2018년에 33,000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31,000달러로 떨어졌어요. 문재인정부에서 성장이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 이래서 사실 33,000달러 갈 때 저는 곧 4만 달러 갈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제 정책을 잘못하면서 떨어져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2021년은 3만 달러에 가까스로 턱걸이 하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2020년대는 한국 경제가 재반등할 마지막 기회다. 이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2020년대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다음에 주력 산업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다음에 재정이 위기가 바로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위기가 오기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202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 국가 주도에서 시장 자율로 규모, 그다음에 이제 규제에서 개인의 자유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청년들이 다 절망을 하고 있는데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비전은 시장경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공정하고 따뜻한. 이제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하다 보면은 못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정하고 따뜻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는 반대 노선이죠. 근데 제가 왜 이번에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걸 제가 어젯밤에 제가 만들어서 넣어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 보라색이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이에요. 재정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1인당 GDP가 대개 3만 불, 2만 불 후반대입니다. 이때가 갈등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전진국이 되면 대개 4만 불 이상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8년에 3만 3천 불까지 갔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게 남유럽도 그랬습니다. 요걸 극복 못하면 재정위기가 오는 건데 우리가 4만 불대까지 가려면 앞으로 10년쯤 한 7, 8년 지나면 그때는 4만 불 가서 그때 4만 불은 지금의 3만 불밖에 안 돼. 소득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안정된 한 7, 8년이나 10년 뒤에 안정된 국가를 가려면 그때는 5만 불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지금의 4만 불대 안정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불 목표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률을 여기 이제 남유럽 위기 때 성장률이 떨어진 것들 제가 해놓은 건데요. 위기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려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주 성장을 폐기하고 투자 핵심 성장 경제, 기업들 투자하고 생산성 올릴 수 있는 핵심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하면 한 3%까지 달성하면 한몇 년이라면 5만 불에 갈 수 있죠. 제가 엑셀로 다 계산을 해본 건데 한 3% 성장 예상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고 하면은 한 몇 년 뒤에 5만 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투자 핵심 성장 정책 핵심적 규제 개혁, 그다음에 디지털 인적 자본 개발, 그다음에 스마트 코리아, 그다음에 테크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요즘 IT 쪽으로 가고, 복지도 포주식 보편복지보다는 적재적 수혜, 지속 가능한 선별복지, 노동도 기득권 유지 규정문을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여러 가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 두 번째 주제까지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금융인데 금융도 제가 하게 됐어요. 금융은 이제 선진 금융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를 개편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금융위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기에
자료가 연구에서 발행 보고하는 건데 문재인 서울의 국제금융지수가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흔히들 뭐 옛날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발간하는 월드 에코노믹 포럼 자료도 그렇지만 다른 자료를 받으셔도 문재인 정부도 경제 금융이 추락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자료를 보면 또 우리나라 역시 금융산업 경쟁력이 이렇게 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면 아시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세계 100대 은행, 우리 세계의 상위 톱10 은행에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50대 은행에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고요. 뭐 우리나라 주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적 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동경, 상하이에 비해 너무 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게 부가가치를 최소 10%까지 올려야 된다. 이게 금융이 고급사는 고급 일자리거든요.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고급 일자리인데 지금 부가가치가 5%대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관치금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에서 모든 걸 다 금융위원회 장악하고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과의 관계도 기업들이 기업들을 이게 심사를 해서 대출해야 되는데 그보다는 금융위원회 눈치만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감독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따로 떨어져 국제금융정책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을 관장하고 한국은행은 목표에 통화정책에 지역주의 금융시장 안정되기 때문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정도 권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제 플랫폼 혁명 시대인데 빅테크와 금융의 융합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금산분리라는 구태이해나 시대착오적인 비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같은 거 이런 것도 여전히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이 지금 굉장히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제 홍콩이 지금 중국에 넘어간 이후에 지금 굉장히 홍콩에 많은 금융기관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국제금융 중심 다시 육성해야 된다. 홍콩의 여건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이제 왜곡된 금융 생태계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냥 금융기관 동원해서 예컨대 뭐 뉴딜 정치한다 그러면 뉴딜 펀드 그래서 몇백억을 그냥 은행들에 객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려면 기업들이 스스로 은행들이 스스로 발굴해서 IT 기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도 대출을 하고 중개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너무 규제가 많아 그게 안 되고요. 가상자산 산업, 암호화폐 산업이죠. 그것도 지금 우리는 규제 위주입니다. 규제 위주. 규제와 발전을 같이 균형추를 맞춰가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카카오에서 굉장히 이제 카카오에서 암호화폐 쪽에도 엄청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또 이제 카카오 게임 같은 데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임 같은 걸 많이 출시했는데 요즘은 게임도 그냥 게임에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임 같은 게 출시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카카오에서만 최근에 출시한 플레이 투 원 또 다른데 뭐 또 위메이드라는 게임에서 만들어낸 미르 프로 같은 그런 플레이 투 원 게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되게 170개국의 한국의 모델을 쓰는데 한국에서는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것은 사행산업이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만드는데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게임 산업만 낙후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을 버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사행성이 있다. 이렇게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부 그다음에 내년 2월에는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나올 겁니다. 거기 대비해서 우리도 빨리 되어가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제 마지막 겁니다. 하나 남았는데 그런 거 하려면 금융위원회라는 것보다 금융위원회가 감독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은행 감독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은행 감독을 크게 나눠서 금융 건전성 감독이나 금융시장 감독은 있는데 이게 영국 스타일이에요. 영국은 이제 영란은행으로 다 들어가서 총재가 2명이고요. 한 명은 통화정책, 한 명은 파이낸셜 서비스 슈퍼비전 오소리티가 FSA가 영란은행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고 시장 감독만 따로 나와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고 금융위원회 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통합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산업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제 제조업에 가라고 하려도 안 갑니다. 중소기업에 가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10%까지 올리면은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80만 개의 양질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진 금융체계를 가야 되고 이 기회가 홍콩이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면서 홍콩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
싱가포르나 동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많이 빨아 흡수하는 그런 유인책 같은 걸 내놓아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는데 카카오뱅크 전부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점포가 하나도 없는 카카오뱅크 시총이 상장하자마자 국민은행 시총이 2배가 되는 50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정부가 막 규제하기를 떨어졌어요. 지금도 한 3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통의 우리나라 최고 강자의 KB금융이 22조입니다. 점포가 하나도 없는 카카오뱅크가 KB금융을 훨씬 시총이 넘어서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제 금융이 완전히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서 바뀌고 있다는 점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고 돈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서 뭐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발전해서 우리 금융산업이 좀 선진 산업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양질 일자리를 8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게 그 정도 되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보면은 뭐 우리 다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017년 정도, 2018년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제 3만 불을 이제 넘었죠. 그래갖고 3만 3천 불까지 올라갔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달러가 비싸지면은 이제 달러 표시 3만 불이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경계심마저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에 사실 G7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 5천만에다가 3만 불 소득 이렇게 달성했는데 또 역설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정상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 낮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3만 불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허풍 떤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만 불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박쳐 올라가서 4만 불을 가야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갈등도 뭐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워낙 이제 뭐냐면 이제 금융 쪽인데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 제일 인상적인 게 젊은 친구들한테 뭐 일자리를 뭐 줄만한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고급 서비스업으로서 이제 금융산업밖에 없는데 현재는 뭐 GDP 대비 금융보험업의 그 비중이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물론 가정이 되겠지만은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한 10%를 올린다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뭐죠? 결혼을 하고, 그죠? 결혼하고 또 뭐죠? 애를 낳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다 이렇게 모든 게 톱니바퀴 지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출산, 뭐 이것도 결국은 돈을 뿌려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금융산업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결혼이죠. 그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그 페미니즘, 그 악마를 조금 좀 눌러야 됩니다. 결혼을 왜 비하를 하냐? 이혼이 맞죠. 왜 비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좀 그 제도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존중하고 가정을 이루는 걸 갖다 참 자기 인생의 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비아냥거리는 사회 속에서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내려가고 3만 불도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뱅크 말씀하셨는데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거는 좀 가야 돼요. 그건 뭐 상권하고 좀 부딪히겠죠. 그렇다고 이 혁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를 파괴하고 혁신은 뭡니까? 바꿔 말하면은 창조적 파괴가 혁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파괴입니다. 창조적으로 떼어내면. 그러니까 뭔가 기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건데 그걸 못 보니까 혁신의 싹을 자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도 사실은 뭐 카카오 등등 뭐 이렇게 특정 어떤 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은 혁신은 우리가 존중하고 부스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발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그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님을 모시고 노동적으로 좀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책이 두꺼운데요. 여기 순서가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기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에 해당된다는 걸 좀 안내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승길 교수님을 모시고 충분히 그러면은 우리 이승길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담당하고 있는 이승길입니다. 오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196페이지 이하에 전체적인 요약하고 약간 이제 중간 요약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했던 것이 되어 있는데요. 오전하고 이제 오후 섹션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안중석에 계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보면 고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제 전공 분야가 이제 노동법 분야이기 때문에 노동법 관련돼서 좀 협소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한국의 총체적 경제적 파괴 그리고 여태까지 전 정부 지금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경제 특히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대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워낙 그 아젠다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걸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보장하는 이런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잡히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막연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저희들이 이제 뭔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있어서는 아마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모색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전달할 때에는 정말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의제들에 대해서 문제도 많지만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고용 부분에서는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일하고 또 그런 데에서 취약한 계층으로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사회 보장적인 제도를 좀 완비해서 그것을 잘 보완하고 또 그것도 더 어렵다고 그러면 이제 공공구조를 통해 갖고 정말 복지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가면 되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이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 기업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 또 그런 것들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아마 내년도 대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한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이런 관련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흔히 이제 저희 어머님들이나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는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정지해주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얘기들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좀 메시지를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얘기되면서 정책도 얘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민생을 얘기하고 또 2030 MZ 세대를 얘기를 하고 또 청년 취업이나 뭐 특히 이제 요즘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 고용, 노동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얘기한 이것들도 그 전에 우리들이 노동법 하면서 흔히 얘기했던 방향에 대한 반복적인 얘기가 돼서 그러면 이게 충분한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근데 다만 이제 이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집권을 해서 아니면 세력을 잡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도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제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노동 관련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념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인형적인 어떤 진영적인 갈등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법 제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고민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을 생각했을 때 국회에서 많은 입법을 통해서 할 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뭐랄까요? 새로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뜻은 높지만은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제약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이런 제도적인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소프트하게 좀 제시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고용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자유로운 노동시장에서 법적인 체계 관련해서도 노동법은 좀 변화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얘기하고 또 디지털 기술 전환에 급속한 전환들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던 화두가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 또 인구 감소 문제 또 대한민국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세계화라는 부분에서 노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결국은 고용과 노동 체계
체계가 노사관계뿐만 아니고 노동시장 제도 문제, 또 국민생활 문제, 또 각기 일하는 방식의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현재의 노동법을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저기 하는 것은 노동의 재전환을 얘기를 하면서 기득권 유지, 귀족 노조의 개혁을 해서 노동 유연성 제고로 인해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는 말인 것 같은데도 상대가 있는, 특히 이제 이 귀족 노조에는 노동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좀 연착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고용 문제는 함께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제도적인 설계를 좀 유연하게 해 갔으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노동시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변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노동법적인 거기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직무 구조와 숙면 요건의 변화라든가 또는 고용 관계가 개별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소모적인 임금 교섭 방식이라든가 호봉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공정한 분배, 예전에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또 사회 안전망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같이 고용 부분에서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현재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뭐 금세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2년이 지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또 향후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당연히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그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기술 얘기를 할 때 과연 이런 커다란 변화에서 어떤 노동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큰 담론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서 좀 방향성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지속 가능하고 또 고용적인 그런 부분들에서의 제도들 변화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고용에 대한 유연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유연성들을 좀 갖춰가면서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공공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호봉제 중심으로 경직된 이런 부분들의 체계도 좀 더 성과적인 그런 임금 체계로 좀 구축하는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량적 주 52시간 제도라고 해서 굉장히 좀 경직되게 저희들이 입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 폐지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입법들 내에서 결국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또 필요한 법들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재량 근로 시간제 이런 것들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 제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4만 불을 지향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동법적인 변화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부분이 얼만큼 우리나라 노동법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저희들 노동법 이쪽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지금 공장제 노동법 내에서 지금 근로자의 개념들을 때 해석을 통해서 플랫폼 종사자들도 노동법상의 근로자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노동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모든 보호조항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추세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것을 고용하고 있는 경제를 움직이는 여러 분야들 관련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 플랫폼 종사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현실에 맞고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법 제도를 좀 구비해 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사관계 문제에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노사가 서로 신뢰를 하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신뢰라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앞서 얘기했던 것이 대부분의 노사관계를 불신을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갈등 관계가 지속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노동법 분야에서 특히 이제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노동 기본권에 관련된 보장들도 존중돼야 되지만은 공공 이익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조화되는 노사관계법의 해제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사관계법 관련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가 좀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 노사관에 있어서 지금 이제 기존노조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기울어진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조합에게 더 가까운 친노조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노사간의 힘이 균형을 좀 회복하고 또 결국은 노사관계의 안전
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위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더 충분한 연구 내지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갖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바꾼다기보다는 향후에는 이제 노동조합도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하면서 노사 관계가 정말 안정이 되고 또 서로 신뢰관계가 구축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 고용 문제 이런 부분들도 노사 간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좋게 말해서 사회적 대화 내지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잘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아마 이제 내년도 아마 대선이 끝나면은 또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년할 수 있는 연착륙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좀 약간 좀 부연에 좀 설명을 올리면요. 딱 그 키워드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는 근로기준법만 근로기준 스탠다드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근로계약법으로 바꿔야 되는 건 맞죠. 근로계약이죠, 계약. 모든 거는 다 계약이고. 그리고 시장경제 자체가 국가도 마찬가지죠. 계약이죠, 모든 게. 네, 존 락프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계약도 다 그 국가로는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앞으로 근로계약법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제 약간 필이 꽂히는 게 뭐냐면은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당신의 책임은 뭡니까? 사회적 책임은 뭡니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참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맨날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대개 사회적 책임은 뭡니까? 라고 되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 되물어보는 그 대상이 바로 뭐냐면은 노조입니다. 노조 선생의 사회적 책임이 뭡니까? 우리가 대칭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위 말해서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플랫한 그런 이제 이퀄 푸팅이 되는 거죠. 두 발을 딱 동시에 딛고 배등하는 위치에 서로 경합을 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이제 룰 오브 게임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단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요구하는 노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만 더 이거는 이게 발자국은 관계없는데요.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로 사회가 아닙니다. 참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잠깐만 주 52시간으로 그걸 왜 제한을 하죠? 사회가 워낙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해갖고 그걸 입법을 했기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근로시간을 개인이 선택하는 건 맞잖아요. 법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공부시간도 그게 무슨 적습니까?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밤 9시에 자고 그다음 6시에 일어나라. 그걸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좀 됐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로사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그 과로사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이 예컨대 보면 독일이나 그런 데보다 훨씬 과로. 그러니까 주 50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50시간. 그러면은 대개 이제 한 50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 40시간 곱하기 50주니까 2000시간 된 거죠. 조금 넘어요. 우리도 그밖에 안 돼요. 따라서 과로 사회가 안 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왜 연간 노동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적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하게 좀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지만 한 1700시간 정도 안팎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는 분모에 파트타임이 많이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도 파트타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인의 평균 연 근로시간이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보지 않고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보지 않고 우리가 과로사회에다 그 못을 받고 강제로 52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미개 사회가 도대체 그것도 전부 다 근로계약을 갖다가 위반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 뭔지도 모르면서 스탠다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테스트 침들을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들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길 기대하고 사실은 그런 희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세력 간에. 그래서 이제 내년 3월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같이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남았는데요. 저는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저도 여기 내긴 냈는데 여기 좀 실리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뭐를 그때 냈냐면은 좀 약간 스토리텔링으로 들으세요. 이거 좀 재밌게 들으세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국 대공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국판 뉴딜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러면은 한국판 뉴딜 그러면은 미국의 뉴딜이 성공작이었냐? 그렇다면 많은 나라들이 일본판 뉴딜, 독일판 뉴딜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판 미국 뉴딜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슨 껄끄러운 관계가 아닌 것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척을 쥐고 미국하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 뭐 뒤로 이렇게 이제 뭐그 백슬래싱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을 때리는 이제 그러면서 이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하는데 뉴딜이 뭔지를 모르니까 패착이 된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편하게 이제 그 톡 하실 때 좀 소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완성을 해드릴게요. 5분 정도. 그럼 재밌는 게요. 1929년 시간 여행을 해보세요. 뭐 어렵진 않아요. 1929년 9월 3일 날 미국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대공황 전의 피크죠. 그때 우리가 제즈 1호라고 했어요. 제즈 시대. 그래갖고 1929년 9월 3일 날 피크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다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1929년 10월 24일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증시가 대폭락한 거죠. 그래갖고 1929년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932년까지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29년 9월 3일 날 그걸 갖다 피크를 했을 때 제일 내려가면은 뭐냐면은 이제 그게 1932년이 되는데 최고점 위에서 10분의 1 토막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분의 1 토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가 지수 10분의 1 된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게 더 사람을 갖다 피곤하게 뭐냐면은 떨어지면서 반등을 해요, 반등을. 그러니까 6번의 반등을 시도합니다. 6번의 반등을 시도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우리 요새 증시에 얘기하는 그 비율을 든다면은 지하 6층까지 터지는 거예요. 지하 1층 끝이 나는데 지하 2층 내려가고 지하 3층, 지하 4층 내려가서 나중에 1932년에는 지하 10층까지 내려가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것이 1932년인데 드디어 우리가 뭐죠? 바라는 루즈벨트가 짜잔 나타나죠. 그래갖고 1933년에 1월에 루즈벨트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그 유명한 뉴딜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올라가지만은 10분의 1 된 것이 10분의 1을 기준으로 370%까지 올라가는 것이 1937년까지 그것이 바로 뉴질에서의 어떤 이제 그 루즈벨트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10분의 1이 되고 나서 거기서 출발해서 370% 올라가면은 처음에 높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런데 재밌는 거는 1937년에 피크를 치다가 다시 내려가요. 더블딥이에요. 그래갖고 언제 이것이 마감되죠? 2차 대전에 발발한 그런 이제 1939년 10월에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1929년 10월 그래갖고 33년에 루즈벨트 나타나고 37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더블딥 꺼지고 39년 2차 대전 생기면서 그 다음에 회복된 거예요. 그래갖고 10년이에요. 1929년에서 1939년까지.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제대로만 폈으면은 2, 3년이면 다 회복할 수 있는 걸 갖다가 10년을 끌은 것이 바로 뭡니까? 뉴딜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수 물자에 대해서 뭐 급작스러운 이제 수요가 이제 커지면서 그것이 회복이 된 건데 이거를 갖다 무슨 뉴딜이 무슨 그야말로 마이너스 타치가 돼갖고 그냥 내려가는 미국을 먼저 올리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요. 이 그 문재인 대통령 께서 보면은 사실 경제적인 어떤 지식은 그렇게 뭐 높으실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보면은 좀 성찰을 좀 해야 되는데 그저 무슨 정보만 크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정부가 뭐 크면 좋다 생각해갖고 이거를 뉴딜을 갖다가 이제 잘못 카피한 거죠. 그래갖고 미국 경제 대공황이 왜 이게 일어났는지 그 원인 경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갖다 뭐 잘못 베껴서 한국판 뉴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패착이다 이겁니다 보면. 근데 더 과거는 뭐냐면요. 이재명 이제 후보가 됐죠. 이재명이 또 루즈벨트를 얘기해요. 이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는 모르면서 도대체 무조건 뭐 미국판 뉴딜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옮겨온 거죠. 그렇다 한국과 미국이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사이가 나쁘면서 그냥 뉴딜만 좋아해요. 뉴딜만. 그건 뭐냐면 정부가 커서 해결했다는 어떤 맹신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일본 정도로 이제 말을 했던 좀 오므리면은 그 당시에 사실은 역대급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면요. 돈을 풀었을 때 뉴만이라고 그래요. 뉴만이. 그러니까 돈을 풀었을 때 처음 그 돈을 갖다 접한 쪽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산업의 붐이 일어나요. 그 붐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통화가 그게 이제 무한정 팽창하지 못하니까 통화를 갖다 줄이면서 역대급 호황 뒤에 역대급 불황이 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공황이고 그걸 잘만 관리했으면은 2년, 3년이면 끝날 텐데 그걸 10년까지 끌고 간 것이 루즈벨트의 뉴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게 말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미국에 기업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주체가 바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역할이 있는 거죠. 지금은 사실 미국 정부가 뭡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 보면은 뭐 애플도 있고 그다음에 알파벳도 있고 그다음에 G도 있고 뭐 GM도 있고 다 있잖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유효세를 관리했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정부의 비중이 사실 점점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잊지 못하고 그저 정부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그것도 연장자로서의 연장된 그런 이제 사람으로서 이 이재명이 또 그 무슨 뭐 미국의 뉴딜을 또 숭상하는 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정부는 크면 클수록 민간은 크라우딩 아웃한다. 그러면서 사실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정부는 뭡니까? 결국은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이 커짐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을 밀어내니까 실업이 생기는 거고 그걸 메꾸다 보니까 빚을 지면서 빚이 커지니까 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국가가 절망으로 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정부의 사이즈를 줄여라. 따라서 그 거대한 거위를 굶겨라. 스탑 더 가버먼트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2022년에 정상화 플랜에서 하는 액션 플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발제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뭐. 그러면은 이제 혹시 시간이 한 5분쯤 남았는데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완벽하면은 질문이 분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발표가 완벽하신데 불구하고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문재인하고 갑자기 소속 밝혀주세요. 예, 자유민주 시민인데 이한열 공동대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이제 4년, 5년 차 되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재명이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합해서 10년이 될 겁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하던 거 앞으로 이재명이가 된다면 5년 동안 또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인기가 너무 바쁘고 또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인기도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이재명이가 차별화를 하려고 며칠 전에 박정희나 김대중이나 비슷한 거다. 자기는 실리주의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그럼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을 그 시대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문재인하고 차별화를 하겠다는 건지 그 실리주의라는 거를 조동국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질문 없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질문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적인 견해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재명은 사실은 진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카멜레온 같이 색깔 바꾸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승만하고 박정희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전두환 정권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공고가 있는데 그걸 갖다 능멸할 정도로 그도 투표를 해서 간접적이지만은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도를 밟고 서서 그렇게 능멸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박정희 정신을 얘기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쉬워. 하지만은 돌아오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자기를 진짜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해갖고 자기를 숨기는 거는 쉬워도 그 숨겼다 하더라도 비만 오면은 그 화장이 다 씻겨 내려가듯이 상황이 바뀌면은 자기가 한 얘기를 본인이 다시 부정할 겁니다. 그게 사실 이재명 씨 아닙니까, 보면. 그리고 미안하지만은 이거 하나만 제가 꼭 좀 보세요. 저는 늘 젊은이들을 갖다 좀 설득할 때 보면 세상에 거저가 없다는 건 철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릴 때 다들 취했죠.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오르고 내 일자리가 지켜진다는 가정이 있었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내 일자리가 잘릴 수 있다는 걸 그걸 접었어요. 따라서 최저임금 급등이 만들어낸 어떤 이 참 처참한 어떤 알바 자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형편없이 나빠지고 정부는 빚만 늘고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 지금도요, 아시겠지만 재난지원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도 코로나로 간다면서 재난지원금 왜? 그러면은 똑같아요. 보면요, 최저임금만 올라가고 모든 물가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아니죠. 재난지원금을 갖다 뿌리기 위해서 재정을 다 확대하는데 국채금리가 그대로 있습니까? 안 해요. 지금 뭐냐면은 100만 원 정도 다시 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재난지원금을 뿌린다라고 얘기하니까 50조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세금 거둘 수 없잖아요. 추경 못하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국채를 갖다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니까 금리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불과 며칠 전에 3년 대표 금리가 되죠. 3년제 국고채 금리가 2%가 넘어갔어요. 바로 조금 푼 돈을 받다 보니까 금리가 폭등하면은요,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계부채에서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채발
위험한 어떤 뭐예요? 이 백슬래시가 오는 겁니다. 그거를 몰라요 보면요. 절대로 좀 내만 최저임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른 물가 올라가고요. 일자리 망가지는 거 모르고 현금 살포하면서 재정 확대에 대해서 금리 올라가는 걸 보지 못.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만 보여주니까 그런 거죠. 하나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인 지력을 가지면 세상에 거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거저가 없는데 거저 주겠다 얘기하는 사람은 악마로 보이고 퍼퓰리스트로 보이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전형적인 퍼퓰리스트. 머릿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을 덮기 위해서 이슈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전부 1,000만 원도 나오는 거고 얼마 전에 5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나오는 거고 도대체 말이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바꾸나를 한번 쭉 추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 사실은 그때도 순발력으로 대통령 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그때 듣기 좋은 순발력으로 대통령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바로 그 정상이죠. 우리가 국민들이 그걸 감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질문 한 번만 더 받아주시겠어요? 네, 예, 교수님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그 감사 맡고 있는 최영재 회계사입니다. 우리 이승길 교수님께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지금 2021년도 5월달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정된 내용 중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그 조문을 아마 48조 2항인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라고 해서 사용자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근로자들에게 이제 임금명세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제 교부 의무를 부과를 했고 그 제도의 시행이 2021년 12월 이제 요번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인사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있는 데는 큰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소상공인들 그 직원이 50명 미만이라든지 아주 영세한 규모들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바뀐 법령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함에 있어서 매월 근로자 개인이 몇 시간의 근로를 제공했는지 몇 시간의 연장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각종 수당의 산정의 내역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교부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은 1회당 근로자 각 인별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런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그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실물 경제를 이게 이제 경험을 해보다가 보면 우리나라 정책들 중에는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낸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정도 전에 우리 그 업무용 수용차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령을 바꿔가지고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이제 운행 일지를 전부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이 그 업무 일지를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탁상 행정에 근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을 자꾸 이제 남발하게 되는데 오늘 이승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으니까 우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지금 실무에서는 사실 손 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또한도 제2의 어떤 그 운행 명세서처럼 뭔가 또 국민들이 그냥 어떤 거짓을 하게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최영직 감사님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에 걸맞는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자리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들을 좀 얘기하는 이런 자리여서 지금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요 법안 내용은 아마 이제 지금 느꼈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법은 이제 국회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마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지 그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그런 입법을 좀 안 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기반한 실태에 기반한 이런 입법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법 중에서 또 근로기준법의 한 조문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저도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입법적인 연구 주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업무용 수용차 등등으로 관련해서 아마 노동법제로 단속적 근로자라고 그래갖고 일일이 이제 근로 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지 않고 그 이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보호 측면에서 일지를 체크를 통해 갖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도 실태에 기반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근로자에게 임금하고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줄여야 되고 임금은 더 많이 받는 이런 적인데요. 그런 것들을 좀 국회에서 섬세하게 입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작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향후 아마 입법을 할 때 이게 사실은 오늘 노동에서 특히 이제 아까 최저임금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주 52시간제 같은 것을 입법을 할 때는 근로시간 문제라고 하지만은 관련된 법률들이 좀 법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골고루 잘 균형 있게 맞추었으면 이 52시간제를 하더라도 좀 부작용이 없는데 보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강직하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규정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좀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쓰려고 또 거기에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좀 더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획일적으로 규제가 돼버리니까 부작용이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법 조문 하나의 문제도 있지만은 법을 제정할 때에는 정말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향후에 국회에서도 입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검토돼서 연착륙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드린 건 굉장히 마이너하면서도 현장에서 손을 다 놓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세션을 위해서 이제 클로즈하는데요. 그러면은 오후 첫 세션이었죠. 거실 금융 세션을 이것으로서 종료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더동근 교수님, 오정근 교수님, 이승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